그다음에 이제 김용남 후보 대부업 의혹 그 조국 후보 쪽에서 맹렬하게 네. 공격하고 있잖아요. 네. 자, 이거 어제 정리하느라고 죽는 줄 알았어요. 이 포인트도 오늘 김정은 기자가 정리를 총정리를 해왔습니다. 완벽. 7분 남았어요. 7분 안에 해야 돼. 알겠어요. 완벽 정리를 내 시간은 했습니다. 없어. 네. 아 있어. 8시까지 하시죠. 끝까지 해봅시다. 저 내일 뭐가 없는데? 내일 쉬는 날이어가지고 뭔 소리 갑자기? 내일 일정이 없어요. 밤새 하자고? 내일 일정이 없으니까. 자, 괜찮습니다.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봤죠. 그쵸. 네, 일단 네 첫 가지 번째 이제 쟁점이 이거예요. 이거 차명 소유 맞냐? 네. 이거는 차명 소유가 일단 아닙니다. 네. 차명 소유가 아니고요. 이게 구조를 만사무사 먼저 봅시다. 만사무사 대부가 문제가 되는 건데 네. 그 대부 업체를 100% 소유한 기업은 농업법인 1호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 김영남 후보가 인수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농업법인 1호를 인수하면서 동시에 그 밑에 딸려 있는 대부 업체인 만사무사 대부까지 같이 인수하게 되는 구조인 거죠. 그럼 김영남이 이걸 신고를 안 했느냐, 숨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농업법인 1호에 대해서 이번에 선관위 등록하는 데서 재산 신고에 다 했어요. 네. 농업법인 90%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참여 의혹이 불거진 게 이제 녹취 때문에 그런 네. 거예요. 갑자기 맞아요. 이제 이게 TV조선이죠. 네. TV조선에 제보된 녹취 때문인데 일단 이 녹취에 대해서는 김정은 기자는 어떻게 판단해요? 저는 녹취는 분명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고도 보는데요. 녹취로 사실 언론이 당해본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녹취를 제공하는 사람은 대부분 의도가 있는 사람이어서 그 의도가 선한 의도인지 아니면 악한 의도인지 판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어쨌거나 팩트로는 이렇게 제공했을 때 기사를 안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사안을 그냥 제가 쓴 기사는 아니니까 독립적으로 판단해 보자면은 이분이 어쨌거나 지금 김용남 후보와 소송 중입니다. 그렇게 소송 누나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누나가. 네. 그렇게 다 보면 분쟁이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녹취록을 심지어 네. 이제 8년 전 녹취록인데 네. 그 녹취록에 담긴 주장을 얼마나 믿어야 되는가. 저는 그 녹취록을 일단 배제하고 그냥 객관적인 자료로서만 그냥 평가해 보자라고 해서 그 녹취록에 대해서는 저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리고 약간 뭐 편집됐을 가능성도 네, 그것도 그건 있는 거죠. 알 네. 수가 없죠. 네, 오염 가능성이 전 충분하다고 봤어요. 그 녹취록은. 네네. 그럼 두 번째, 그럼 이게 대부업인데 이거 불법 네. 사채업한 거 아니야? 이런 의혹도 그쵸.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 만사무사 대부업은요. 지금 금감원 들어가서 금융감독원 대부업체 검색이라고 아마 구글에 검색하신 다음에 만사무사 대부 검색하시면 그 다 나옵니다. 네. 등록 대부업이어서 합법된 금융업이에요. 근데 이 대부업 얘기가 나왔을 때 아니 그래도 김용남 후보가 국회의원도 했고 그런데 이 공직자 출신이 이거 대부업 하는 거 이거 좀 문제 아니야? 이런 시선도 있었죠. 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본질적인 이 논란의 굉장히 가장 핵심적인 본질은 이거라고 봐요. 근데 저도 대부업 관련해서 취재를 열심히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대부업은 사실 파이가 굉장히 작아요. 저거 기사입니다. 저 네. 빈자 매매하는 급전창구라고요.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금리가 굉장히 올라가지고 그때 이제 조달 금리가 오르면서 뭐 저축은행이나 이런 데서 돈 빌릴 수 없는 분들이 대부업에서도 돈을 못 빌렸어요. 대부업도 이제 신용을 안 해주고 담보받아서만 해줬거든요. 그럼 강남 아파트 막 이런 거를 대부업에서도 담보로 잡아야지 대출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불법 사채 시장으로 몰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현실을 좀 쓰고 싶어가지고 그때 기사를 썼었고. 네. 상 받았어요? 제출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좋은 보도인데. 그 자아가 그때 굉장히 세가지고 야 기사가 무슨 기사를 쓰고 상을 받냐 이런 게 있었죠. 저 때까지만 해도 야 기사가 뭐 상 받으려고 기사를 써? 이런 마인드였는데 지금은 뭐라도 주시면 다 받겠습니다. 진짜 돌잡이 때 한국 기자상 뽑아가지고 내가 한국 기자상 꼭 좋아했더니. 받고 싶습니다. 네. 그땐 그랬고요. 대부업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 거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은행에 대해서 좋은 은행이다, 나쁜 은행이다 이런 걸 가리지 않듯이 사실 금융 분야에 있어서 사실 대부업이 갖고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필요한 역할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신용 점수가 낮은 분들은요. 네. 기본적으로 1금융권, 2금융권을 이용하지가 못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시중은행 이런데
뭐 아니면 지방은행, 아니면 보험사, 증권사 이런 데서 돈을 못 빌려요. 그리고 이제 정책금융이라고 해서 상품들이 있는데 뭐 햇살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네. 그런 것들은 한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주진 않아요. 네네. 떼일 걱정을 이제 나라에서 어느 정도 그걸 해주는 거기 때문에 많이 떼이면 안 되잖아요. 손실이 나면.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이제 신용 점수도 없고 한도가 이제 급전이 필요할 때는 결국에는 저 대부업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업을 없으면 어떻게 되냐? 대부업이 없으면은 바로 그 다음 블럭은 불법 사채 시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제가 대부업 대출을 받아도요 얘기 안 해요. 남한테 그런 얘기 좀 민망한데 어떻게 해. 그래서 주변에 없는 줄 알아요. 근데 이거 취재해 보면요 알게 모르게 그 대부업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하고는 현실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1금융권, 은행들, 시중은행 있고 2금융권, 보험, 증권 이런 게 있고 3금융권이 대부업이에요. 그 다음은 이제 합법적인 금융업이 아닌 겁니다. 대부업까지만 합법적인 금융인 거고 넘어가면 불법 사채 시장이에요. 그럼 그 등록된 대부업은 이자가 어느 정도예요? 이자 당연히 20%겠죠. 왜냐하면 요새 그쵸? 예. 금리가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러면은 은행 금리가 만약에 5%다. 그럼 저축은행 금리는 10%고요. 그 다음에 대부업 금리는 15, 20 가는 거예요. 근데 왜냐? 은행들은 파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돈을 빌려와서 빌려줄 때 그 예대 마진, 그러니까 조달 금리가 저렴하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거기서 마진을 약간 붙여가지고 파는 거예요. 저축은행은 조금 더 많은 그 조달 금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팔려고 네. 하면은 조금 더 붙여야겠죠. 대부업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장 원리에 따라서 이제 그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시장에서는 이제 고금리를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분들 신용이 낮고 한도를 네. 많이 빌려달라고 하는데 대부업에서 돈 떼일 일이 자선 사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높은 금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하지만 거고. 이것도 그러면 법정 이자 이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넘어가면 불법 사채 그렇죠.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지키는 그런 등록된 대부업 그게 20현재로서는 20% 넘어가면 불법 또 사채 시장입니다. 급전이 필요하거나 신용 점수가 낮거나 담보가 없는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필요한 업태다. 역할인 거죠. 근데 이제 김영남 후보는 사실 보니까 그런 우리가 서민 상대로 한 그런 대출은 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기업 상대 대출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대출의 양태도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보고 그러면은 이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맞아요. 이제 이 다음이죠. 네. 정치인은 그러니까 대부업 소유 출신 소유자는 정치를 하면 안 되는가의 문제예요. 저는. 그리고 공직자가 공직자를 하면 안 되는가? 아니 공직자가 이제 대부업을 해도 되는가? 그 두 가지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대부업이나 은행이나 사실 본질적인 그 역할은 본질적인 그 이윤 창출 방법은 돈놀이예요. 은행처럼 크게 먹을래? 아니면 저축은행처럼 그거보다 조금 적게 먹을래? 아니면 대부업처럼 그거보다 더 적게 먹을래? 얘네 다 은행업은 기본적으로 금융업은 예대 마진으로 먹는 겁니다. 네. 그걸 나쁘게 말하면은 돈놀이, 이자 장사 이렇게 하는데요. 물론 같은 경우일 수는 없겠지만 지난 국회에 이용우 국회의원이라고 있었어요. 그분은 카카오뱅크 대표이사였고요. 네. 스톡옵션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물론 그분은 소유주는 아니죠. 네. 근데 어쨌거나 향후의 미래에 소유를 하게 될 수 있는 일정 부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그 막 100억인가 그랬어요. 그 가치를 포기하고 영입인재 돼서 배지를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적 이해관계를 떨쳐낸 거죠. 그때 야 돈놀이 하던 사람이 배지를 왜 달아? 이렇게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국민 감정에 있어서 대부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느낄 때는 대부업이나 흑대업이나 돈놀이인 거 똑같은데 대부업은 대부은행은 안 돼? 약간 이런 생각이에요. 저는. 네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봤을 네. 때는 저는 그런 입장이라서 네. 김영남 후보도 대부업체 청산하고 더 나아가서 다른 것들 논란이 터질 수 있는 것들 다 매각을 한다면 네. 정치인 되는 데는 그러니까 나라의 녹봉을 먹는 데 있어서는 문제 없을 것 같다. 단지 그가 대부업을 영위했다, 소유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비판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공직의 자리에 있으면서 대부업을 하면 그건 안 되죠. 네.
그건 안 되는. 그리고 만약에 대부업에 불법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김용남 후보가 책임져야죠.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은 야 이거 사실상 김용남 후보가 경영한 거 아니야? 네. 네, 이런 의혹도 있죠. 그게 이제 조국혁신당에서 제기하는 의혹의 이제 본질인 거죠. 네. 본질적인 그 대표적인 인물은 핵심 인물은 한재민 씨예요. 한재민 씨가 만사무사의 대표이사이자 동시에 그 김용남 후보의 가족 기업이 있습니다. 네. 가족이 100% 지분을 소유한 1호 네트워크라고 있어요. 네. 거기에 사내 이사이기도 해요. 그리고 김용남 후보의 전직 보좌진 출신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모로 삶의 궤적들이 굉장히 최측근이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만사무사 대부의 주소지 그리고 뭐 어디죠? 이제 법무법인 1호, 농업법인 1호, 네. 그 1호 네트워크 주소지가 다 같아요. 거기다 한재민이라는 인물도 계속 등장하는 거고 네. 하다 보면은 저는 충분히 그러니까 차명 소유 의혹이 아니라 차명 경영 의혹은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문 용어로 따지자면 이 대부업법상을 따르면 명의대여, 명의대여 의혹은 네.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다만 이에 대해서 김용남 후보는 네. 내가 실질적으로 경영에 뭐 관영에 관여하거나. 관여 그 개입한 적 없고 또 그 한재민이 그 만사무사의 대표인 이유는 원래 그 만사무사가 김용남 후보께 아니었잖아요. 네. 2020년 전에는 그 이전부터 한재민은 대표였거든요. 음. 그거는 이제 동생과의 관계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나하고 인연이 있었던 게 아니라 내 네. 동생하고 인연이 나하고도 있어서 인연이 있었는데 동생하고도 인연이 맺게 됐고 아. 한재민이가 저기 사업 수완이 좋아가지고 만사무사 대표를 맡게 된 것이다. 나는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네. 김용남 후보의 동생도 김용남은 대부업에 관여한 적도 돈 받은 적도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 저는 김용남 후보 입장에선 할 수 있는 해명, 반박들을 제공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이 김용남 후보 쪽은 이 만사무사 관련해서 내가 급여 받은 적도 없고 배당 받은 적도 없다. 계좌 기록 공개를 네. 했죠. 네. 네, 아무튼 여기까지 그러면 정리하면 핵심 쟁점이 요 4가지 정도인데 네. 이걸 놓고 봤을 때 사실은 이제 정황, 그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은 이러해요. 이걸 어떻게 판단할지 사실 이제 유권자들 몫인 거죠. 저도 이 정도까지 했으면은 이제 유권자분들이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되게 이런 것들은 복잡하고 그래서 일단 대부업이라는 이제 자극적인 그러니까 네. 그치. 하나로 이제 계속해서 공세를 하는 거고 보통 이제 제목 보잖아요. 그냥 제목만 보잖아요. 헤드라인만 보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더 쌓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네거티브인 거고 어떻게 보면은 좀 하여튼 선거 참 그러니까 그게 온전한 대부업자들에 있어서도 그런 대부업에 대한 악마화가 대부업을 점점 더 위축시키고 더 이게 암흑의 영역으로 밀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합법적으로 인정해주고 불법 사채 시장으로 밀려나지 않는 그 대부업의 역할을 인정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악마화만 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 욕을 추가적으로 이어가면은 사실 이건 저는 부차적인 쟁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그 수익이 어디 갔어? 이 논란이에요. 네. 근데 이거 되게 부차적인 논란인 게 그 수익이 어디로 갔는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사무사 대부의 소유주가 누구예요? 90%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은 1호잖아요. 1호잖아요. 김용남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재무제표를 보니까 실제로 김용남 의원이 통장에서 밝힌 것처럼 뭐 배당된 건 없어요. 네. 잉여 이익금이 계속 이렇게 차곡차곡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배당을 한 번도 안 했고 1호로 위에 그러니까 모기업인 1호로 가지도 않은 것 같아요. 계속 쌓여 있어요. 근데 당연히 그거 누구 겁니까? 그거 김용남 후보 거예요. 90% 지분을 갖고 있는데. 아니 내가 농업법인 1호를 인수했는데 네. 거기 만사무사 대부가 있어. 만사무사 대부가 돈을 벌었어. 그럼 그게 내 자산이 되는 거예요. 통장을 까고 저는 김용남 후보가 그 돈에 대해서 받았니 안 받았니 이건 논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소유주니까 대부업체의 실질적인 대주주니까 이러한 논란이 발생하는 건데 아까 그 원칙으로 돌아가서 네.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네. 대부업체의 대주주 실질적인 소유주는
정치를 하면 안 되냐 이 문제예요. 김용남이 거기서 돈을 받았고 몇 푼을 배당을 받았건 이런 건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이제 보통 사람들이 대부업 하면 이제 고리대금업 이런 거 아니야? 약간 특히 대부업은 다 고리예요. 지역에서는 또 그 불법 사채, 네. 뭐 고리대금업 이런 거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부업이 상대 후보에서 입장에서는 진짜 김도영 기자 말대로 활용하기 딱 좋은 소재였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오늘 저기 하지만 한국은행에서 본질은 따져보면 이런 점들이 있다. 이런 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김도영 기자가 한국은행에서 저기 정리했습니다. 금리 인상 시그널을 좀 내비쳤거든요. 네. 그래서 내일 장이 열리자마자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걱정인데 네. 이렇게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럼 시중 금리가 굉장히 쭉쭉쭉쭉 뛰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20%가 높다. 법정 최저금리를 낮추자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20%로 해야 겨우 마진이 남는 대부업들이 많습니다. 근데 법정 최고금리가 지금 20이거든요. 네. 이걸 더 낮췄어요. 만 15로 했어요. 그럼 15에는 대부업을 운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금리가 오른 상태에서 땡겨오는 금리가 16이야. 너한테 최소한 18을 받아야지 내가 2%는 먹는 건데 최저금리가 법정 최저금리가 15%다? 라고 하면은 장사가 안 되는 거야. 그런 연쇄적인 효과도 그러면은 있구나. 그 사람들 돈 어디서 빌려? 나 지금 당장 우리 네. 엄마 병원비 마련해야 되는데 내가 신용이 안 돼서 그 돈이 안 돼. 그리고 햇살론 너무 많이 땡겨서 그 돈 땡길 수가 없어. 그럼 그 사람 어디로 가요? 그럼 불법 사채업자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정 최저금리를 낮추는 것만이 반드시 어떤 훌륭한 정책적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과거에 이거 취재해서 기획기사까지 쓴 보람이 있네. 오늘 이렇게 이걸 이렇게 정리를 해서 너무 많이 해설을 했네요. 들을 줄이야. 네. 알겠습니다.